네, 안녕하세요. GTS 한국사입니다. 자, 오늘부터 우리가 근대 파트를 좀 살펴볼 겁니다. 기말고사 때까지 두 번째 파트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시기를 우리가 개화기라고도 부릅니다. 고종이 즉위했던 1863년부터요. 일제강점기 전인 1910년까지를 우리가 11개 주제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왼쪽 아래에 보면은 사진이 나와 있어요. 자, 이 시기를 아주 잘 나타내는 사진이라고 보면 되는데 같은 인물이죠. 예, 고종인데요. 자, 왼쪽은 전통적인 임금님 복장을 한 조선의 왕 고종이고요. 자, 오른쪽은 서양 황제의 복장을 한 대한제국의 황제 고종의 모습입니다. 자, 이처럼 이 시기는 이렇게 전통적인 모습에서 서구적인 모습으로 확 바뀌는 그런 과도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그중에 이제 첫 번째 시간이라고 할 수 있는 흥선대원군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흥선대원군. 자, 이렇게 생겼어요. 어떤가요, 여러분? 좀 무서운 느낌도 들죠? 네, 아주 고집도 세 보이고 뭔가 확고한 신념을 가졌을 것만 같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흥선대원군이 주인공인데 흥선대원군은 왕이 아니죠. 왕의 아버지입니다. 누구의 아버지일까요? 그렇죠. 바로 고종의 아버지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고종 말고 흥선대원군을 먼저 살펴보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바로 고종이 즉위했을 때 나이가 10살이에요, 10살. 너무 어려서 정치를 할 수가 없다라고 판단하고요. 어린 고종을 대신해서 약 10년 정도 고종의 아버지인 흥선대원군이 정권을 잡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일어났던 대부분의 일들은 다 흥선대원군의 의지에 의해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흥선대원군의 정책을 살펴보는 겁니다. 자, 두 가지로 나눠서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국내 개혁,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대외 정책과 관련해서 통상수교 거부 정책 관련된 사건들을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앞선 시기를 살펴볼게요. 19세기 1800년대죠. 이렇게 좀 이어붙이는 작업이 필요해요. 여러분, 역사라는 과목은요, 늘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흘러가기 때문에 이렇게 분절돼 있지 않죠. 그래서 요 바로 앞 시대는 어떤 상황이었는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정치적으로는 특정 가문이 권력을 장악하는 세도 정치 시기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왕권은 바닥을 쳤고요. 그리고 이제 경제적으로는 삼정이 문란해졌고 신분제가 흔들흔들 하는 그런 상황에 또 서학, 동학, 평등을 강조하는 그런 새로운 이제 종교가 민간인들 사이에서 이제 유행을 하게 됩니다. 자, 어쨌거나 이 시기는 민생이 파탄나고 또 밀란, 농민 봉기라고 볼 수 있겠죠. 백성들의 반란이 상당히 많이 일어났던 그런 시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양선이 해안에 많이 출몰을 해서 사회적 불안감이 굉장히 심해지고 있던 그런 시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양선, 모양이 이상한 데다라는 뜻인데요. 자, 이렇게 지도를 하나 가져왔습니다. 우리나라 해안에 접근한 미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 등 국적의 그런 증기 기관을 이용한 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노를 저어서 배를 이동을 시켰는데 이때는 유럽이 산업혁명 거친 이후이기 때문에 증기 기관을 이용해서 이렇게 막 거대하고 시꺼멓고 연기를 내뿜는 그런 배들이 막 나타나서 야, 문 열어라 이렇게 하니까 굉장히 사람들이 무서웠고 그다음에 사회적 불안감이 심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이 흥선대원군이라면은 무엇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렇죠. 일단은 떨어진 왕권을 다시 드높여야겠죠. 그래서 왕권 강화를 위한 정책을 추진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파탄난 민생을 좀 되살려야겠다. 민생 안정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먼저 왕권 강화책을 살펴볼게요. 자, 이 시기는 이제 세도 가문이 권력을 장악했던 그런 시기잖아요. 그래서 이제 가장 먼저 했던 게 뭐냐면은 그동안 정치에서 소외됐던 사람들을 골고루 등용을 합니다. 고른 인재 등용을 통해서 세도 가문의 힘을 약화시키려고 했었고요. 두 번째로는 이 세도 가문이 장악하고 있었던 비변사를 폐지를 하고요. 원래 조선의 정치기구였던 의정부, 그다음에 원래 이 군사기구였던 상군부를 다시 부활시키는 그런 작업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대전회통이라는 법전을 편찬해서 나라의 기틀을 다시 되살리려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떨어진 왕실의 권위를 높이기 위해서 경복궁을 중건하기도 합니다. 자, 여러분, 경복궁은 임진왜란 때 불타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그때까지 복구가 되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동안 조선의 왕들은 그 옆에 창덕궁에서 이렇게 정사를 돌봤거든요. 자, 그런데 이 불타버린 경복궁을 다시 지으려고 했었다라는 겁니다. 뭐가 많이 들었을까요? 그렇죠. 나무도 많이 들지만
돈이 많이 들었던 겁니다. 자, 그래서 두 가지 방법으로 돈을 조달을 하게 되는데, 자, 일단 성금을 걷어요. 그게 바로 원납전이에요. 원해서 납부하는 돈이다 이런 뜻인데 거의 뭐 강제적으로 징수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또 많은 사람들의 원성을 사기도 했었다라는 거고요. 자, 돈이 없어.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되죠? 돈을 찍어내면 되겠네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은 돈을 찍어내면 찍어낼수록 돈의 가치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물가가 상승하게 됩니다. 자, 이때 당시에 흥선대원이 찍어냈던 돈이 바로 당백전입니다. 이 당시에 유통되던 상평 통보의 약 100배의 가치에 해당하는 그런 고액 화폐를 찍어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질 가치는 또 그 정도 되지는 않았는데 어쨌거나 물가 상승을 유발하면서 백성들의 삶이 또 힘들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라는 겁니다. 자, 민생안정책 한번 살펴볼게요. 자, 그동안에 백성을 수탈하고 또 세금까지 면제받는 특권을 누리고 있던 서원을 대폭 정리를 합니다. 전국에 47개소만 남겨두고 다 없애버리는 거죠. 당연히 이곳을 장악하고 있었던 양반 유생들은 반발이 심했겠네요. 그래서 이 서원 정리하죠. 그다음에 이제 경복궁 중건하면서 막 돈 뜯어 가죠. 막 이러니까 이제 양반 유생들이 점점 흥선대원으로부터 등을 돌리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삼정을 개혁을 하게 되는데요. 자, 먼저 양전 사업을 추진을 합니다. 양전 사업, 숨겨놓은 땅을 찾는 그런 작업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일종의 토지조사 사업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자, 그렇게 해서 다시 잘 조사해서 땅의 세금을 잘 매기겠다 이런 뜻이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군포를 양반도 내게 합니다. 그게 바로 호포제라고 해요. 그 전에는 양반은 세금을 면제받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부터는 양반도 내라 이렇게 되는 거죠. 자, 호포제 실시 전과 실시 후를 한번 볼게요. 자, 그동안은 납부하는 사람이 얼마 안 됐어요. 15%밖에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 호포제 실시 이후에는 요 납부층 상민에 더불어서 그동안 면제받고 있었던 양반들까지도 이제 군포를 내게 된 거예요. 그래서 무려 74%나 이제 납부하게 되는 거죠. 국가 입장에서는 그렇죠. 재정이 강화되는 그런 측면을 그런 결과를 가져오기도 했죠. 그런데 당연히 누가 싫어했을까요? 그렇죠. 양반들이 싫어하겠네요. 자존심도 상해하고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이 양반들이 흥선대원군에 등 돌리는 그런 결과를 또 가져오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사창제 한번 살펴볼게요. 자, 사창제는요, 환국의 폐단을 좀 시정하기 위해서 이제 시행을 했던 거예요. 그전에는 이제 나라에서 환국을 운영을 하다가 그게 이제 비리가 많고 이제 탐관오리들이 수탈의 이제 도구로 사용을 하니까 이거를 국가에서 하지 말고, 그러니까 이제 관리들이 하지 말고 니네 마을에서 니네가 알아서 해라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에서 이제 대출해 주던 거를 이제 민간에서 대출해 줘라 이렇게 이제 바꾼 거죠. 말하자면은 국가 복지 사업을 이제 민영화했다 이렇게 또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어쨌거나 경복궁 중원하면서 돈 뜯어가죠. 그다음에 이제 양반 유생들의 본거지였던 서원들 다 없애버리죠. 심지어 세금도 내라 그래. 그래서 이런 이제 여러 가지 정책들로 인해서 양반 유생들의 불만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었다라는 것까지 국내 상황을 정리를 좀 하고요. 자, 이제는 대외 정책을 한번 살펴볼게요. 흥선대원군의 대외 정책은 한마디로 통상수교 거부 정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선생님 밑에 연표를 좀 가져왔는데요. 자, 상황을 한번 볼게요. 자, 이 시기는 어떤 시기냐면은 이항선이 많이 출몰하기도 했지만 이 당시에 흥선대원군이 가장 경계했던 나라가 어떤 나라였냐면 바로 러시아입니다. 러시아는 서양 국가잖아요. 그렇죠? 자, 그런데 이 1860년에 러시아가 이제 처음으로 조선이랑 국경을 마주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두려움이 더욱 커진 거예요. 그래서 이때 당시에 조선에 들어와 있던 프랑스 선교사를 동원해가지고 이 러시아를 좀 견제하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선교사들을 불러가지고 야, 니네 나라 프랑스 돌아가가지고 이 러시아를 좀 견제하게 우리 좀 도와달라고 해. 이제 이렇게 부탁을 한 건데 이 부탁을 이 프랑스 선교사들이 거절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어쨌거나 종교와 정치는 다른 문제다. 라면서 이제 거부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흥선대원군이 어쩌지 하고 있는 상황에 그때 당시에 이제 국내에서는 이 천주교를 금지해야 된다라는 여론이 막 높아지고 있었던 거예요. 아까 살펴봤지만 국내 여러 가지 정책으로 조금씩 인기가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뭔가 좀 반전을 시킬 기회를 엿보고 있었던 흥선대원군은 이번 기회에 에라 모르겠다. 그러면은 이번 기회에 천주교 신자들을 좀 쓸어버려야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1866년도에 대대적인 천주교 박해를 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병인 박해인데 이 와중에 이제 프랑스 사람들도 많이 죽게 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일단 스톱하고요. 그 비슷한 시기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미국의 상선인 제너럴 셔먼호가 평양 앞바다에 와가지고 대포를 쏘면서 문 열어라, 문 열어라, 통상하자, 수교하자, 이제 이렇게 이제 시위를 벌이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평양에 이제 군민들이 힘을 합해가지고 이 제너럴 셔먼호를 불태워서 가라앉혀 버리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사건이 바로 제너럴 셔먼호 사건입니다. 같은 해, 병인박해와 같은 해에 있었던 사건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시간이 조금 더 흘렀어요. 같은 해요. 1866년도에 프랑스가 이 병인박해를 구실로 우리나라에 군대를 파견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일어났던 전투가 바로 병인양요 되겠죠. 자, 강화도를 통해서 이제 서울로 이제 들어오게 되는데요. 그 입구에, 한강 입구에 있는 지역이 바로 김포 지역입니다. 그래서 강화도와 김포에서 전투가 벌어지게 되는데, 한성근은 문수산성에서, 양원수는 정족산성에서 이 프랑스군에 맞서서 이제 싸우게 됩니다. 자, 어떻게 됐을까요? 프랑스군은 결국에는 이제 한 달 정도 이렇게 항전하다가 이제 물러나게 돼요. 그러니까 퇴각을 하게 되는데, 그냥 물러가지 않았어요. 어떻게 했느냐? 강화도 외규장각에 있는 우리나라 귀한 책들을 다 약탈해 가고 말았습니다. 규장각 여러분 기억나나요? 정조가 만들었던 왕실 도서관이었잖아요. 근데 여기 이제 별관을 이제 강화도에다가 이제 만들어 놨던 건데, 여기 이 외규장각에 있던 이런 여러 가지 귀한 도서들을 프랑스군이 물러나면서 이제 다 약탈해 갔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2년이 흐른 거죠. 1868년도에 독일 상인 오페르트에 의해서 남연군묘 도굴 사건이 일어납니다. 자, 여러분, 남연군은 또 누구냐? 바로 흥선대원군의 아버지 되겠습니다. 자, 그 말인 즉슨 이 당시 임금이었던 고종의 할아버지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런데 임금님의 할아버지 묘를 독일 상인이 도굴을 한 거예요. 오페르트는 왜 도굴을 했느냐? 도굴을 해서 뭔가 귀한 게 나오면은 그거를 이제 말하자면은 이제 빌미로 해가지고 협상을 좀 하려고 했었던 거예요. 통상 협상을 하기 위해서 도구를 하려고 했으나 결국은 실패하고 말죠. 그렇지만 이 사실을 전해 들은 흥선대원군은 노발대발하면서 더더욱 이 통상수교 거부 정책을 강화하는 그렇게 이제 방향으로 틀게 되는 겁니다. 자, 그 와중에 1871년도에 드디어 이제 미국이 움직여요. 바로 제너럴 셔먼호 사건이 이제 미국에 알려지게 되면서 보복을 좀 해야겠다라면서 이제 미국이 우리나라에 군대를 파견을 했으니, 그렇게 해서 일어났던 전투가 바로 신미양요 되겠습니다. 자, 역시 마찬가지로 강화도에서 아주 처절한 전투가 벌어지게 되는데, 그중에 대표적인 전투가 바로 광성보 전투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어제연을 비롯한 조선 병사들이 전멸을 해요. 전멸. 열심히 싸웠으나 미국의 화력에는 뭐 이렇게 당해낼 수가 없겠죠. 그래서 전멸을 하고요. 그리고 이때 당시에 이 어제연 장군의 깃발, 장수 숫자가 수놓아져 있는 그 커다란 깃발을 미군이 약탈해 가고 맙니다. 지도 한번 보세요. 지금 보면은 서울이 여기 있잖아요. 지금 양화진이라고 나와 있는데, 병인양요 때 프랑스군이 요 양화진까지, 서울까지 다 들어왔었다라는 얘기예요. 결국은 물러났고요. 그다음에 요 빨간색 줄도 이제 프랑스 2차 이제 침입로고요. 요 녹색은 이제 미국이에요. 미국. 신미양요 때죠. 그래서 여기 광성진, 요게 이제 광성보가 되는 거고요. 자, 여기서 이제 숫자기, 장수 숫자 깃발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요 커다란 깃발을 이제 약탈해 갔다라는 거고, 요게 이제 미국 이제 사관학교에서 이제 보관을 하고 있다가 이제 2020년인가요? 19년인가요? 예, 그때 다시 잠깐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됩니다. 여기 밑에 보시면은 숫자기 이렇게 해서 전시해 놓고 있죠. 굉장히 깃발이 크죠. 그죠? 네. 그렇게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자, 지금 병제병 남신, 저 첫 글자만 따서 병제병 남신까지 왔죠. 두 차례의 양요를 겪고 나서 흥선대원군은 전국 여기저기에다가 척화비를 건립하게 됩니다. 여기는 뭐라고 써 있냐면요. 서양 세력이 오는데 싸우지 않는 것은 화친하자는 것이요. 서양 세력과 화친하자는 것은 곧 나라를 팔아먹는 것이다. 그러니까 맞서 싸워라라는 거를 이렇게 새겨서 전국 여기저기에다가 세워놨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국내 개혁으로는 왕권 강화책과 민생 안정책 나눠서 좀 살펴봤고요. 대외 정책 키워드 하나로는 통상수교 거부 정책으로 정리를 하면 되겠고요. 사건들, 주요 사건들 첫 글자만 따서 병제병, 남신, 그다음에 척까지 여러분이 좀 정리를 해두면 되겠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 안녕.